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밀란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응빈님의 미생물에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인데요. 번듯하게 동식물 축에도 못 끼는 미생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먹는 음식을 썩게 하는 듯 생활에 불편만 가하는 미생물,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지닌 분이라면 더욱 이 김응빈님의 미생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멈춰선 듯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이러스인데요.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바이러스 포함 미생물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개론서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첫 번째 조각 읽기, 미생물, 그대는 나의 동반자. 현대 생물학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 미생물체는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를 압도합니다. 미생물 없이 우리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반려자이자 조력자인 미생물과 함께 조화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책의 전반부 김응빈님은 미생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1장 해롭고 더럽고 하찮은 존재에서는 미생물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간략히 훑어줍니다. 우선 미생물이 무엇인지 그 안에 속하는 세균 및 박테리아 또 곰팡이와 바이러스 등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많은 미생물들에서 둘러싸여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미생물들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 또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종류가 10만 종이 넘는 곰팡이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고작 0.2%인 200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99.8%는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미역, 파래, 김 같은 조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바이러스의 경우 당연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음도 빼놓지 않고요. 한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미생물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알려줍니다. 17, 8세기 콜레라나 패스트 같은 병의 원인을 미아즈마, 즉 나쁜 공기로 보았던 의사들로부터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에 이르기까지 세균과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고 해요. 또한 페니실린을 비롯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가져온 내성균 감염과 최근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통해 이에 맞서는 인류의 전략과 자세에 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더욱 미생물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아직도 많은 미생물 중 현재 기술로 이 배양 가능한 것이 고작 1%에 불과한 것도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는데요. 심지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만 해도 총 1만 종이 넘고요. 우리 인체에 약 37조 마리의 세균이 들어앉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세균이 아주 득실득실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말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몸바탕은 인간 유전자와 인간 미생물체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합작품입니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은 건강의 초석이지만 불협화음은 질병을 부르는 손짓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의 연주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미생물 단어는 지휘자하기 나름인 것이죠. 두 번째 조각 읽기. 자연계에서 한없이 작은 것들의 역할은 한없이 크다. 미생물과는 함께 가야 해. 이를 말하는 김응빈님은 책의 중반에서 어떻게 미생물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 상반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유익, 우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친환경 연료의 개발입니다. 브라질에선 사탕수수를 원료로 에탄올 자동차 연료의 3분의 1을 만들 수 있고요. 최근 한국에선 가축의 분뇨를 이용 미생물 연료전지 개발이 한창이라고 해요. 이 점에서 미생물학자 파스테르의 말이 적절한 것 같은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연계에서 한없이 작은 것들의 역할은 한없이 크다. The role of the infinitely small in nature is infinitely large 라고요. 이 미생물의 유익은 환경 문제에도 연결됩니다. 현재 지구상 바다는 이 플라스틱 공해가 심각한데요. 1997년 태평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섬, 한반도의 6개 크기랍니다. 98.2kg, 이게 2016년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연간 소비한 플라스틱의 양인데요. 97.7kg인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였다고 해요. 세계 1위건 2위건 어쨌든 이런 식의 플라스틱 과소비는 결정적으로 미생물에 친숙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생물에 끼치는 이 해악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연적 발생과 의도적 사용입니다.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 세일럼에서 있었던 추매 광풍, 맥각균 중독은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곰팡이가 핀 호밀로 인해 생겨난 맥각균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각 상태에 헛소리를 하게 하고 계속 춤을 추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매 광풍으로도 불렸고 이 때문에 마녀라 불리며 처형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14세기 중반 패스트균은 2,500만의 사상자를 냅니다. 당시 유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이런 세균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과 달리 20세기엔 아예 세균전을 위한 미생물 무기 개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정말 무자비하고 또 인류에 끼칠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1925년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사용금지를 명시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는데요. 그럼에도 1939년부터 44년까지 일본 731 부대는 중국인과 한국 사람을 상대로 아주 천인공노할 인체 실험을 자행합니다. 탄저균, 브루셀라, 콜레라, 패스트 등 생체 실험 때문에 추정 사망자만 3천여 명이었는데요.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생물무기 사용금지 정책 선언, 1972년 세계 생물무기 협의 비준이 체결되지만 9.11 테러와 2018년 시리아 내전에도 여전히 생화학무기가 동원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강조합니다. 미생물이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는 사람에게 달렸다고요.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 미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자기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선량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으니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뜻이 담긴 인간의 종명 사피엔스가 부끄러운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겠지요. 세 번째 조각 읽기, 미생물이 전하고픈 메시지 공생.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세상 모든 생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까닭에 식물을 지구의 어머니라 애칭하곤 합니다. 우뚝 선 나무와 무성한 들풀을 보면서 비록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탄하곤 했는데 그들에게도 조력자가 있었네요. 울창한 숲은 식물의 뿌리와 균근, 뿌리 주변에 있는 각종 미생물, 특히 박테리아, 이 미생물들이 복잡하고 긴밀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산물입니다. 김웅빈 교수는 미생물이 지닌 본질적 성격을 공생, 공존이라 결론짓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넓고 깊고 오래된 호수, 바이칼호에 살고 있는 펠라지박터 유비크라는 미생물 얘기를 해요. 미생물에게조차 먹거리가 부족한 그 호수 속에서 이 세균들이 번성하는 비결은 서로 부족한 점을 메우며 품앗이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류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를 꺼내옵니다. 순환경제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개발과 또 소비 중심의 경제 형태와 달리 자원을 절약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지속시키는 친환경 경제 모델인데요. 이 순환경제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양송이버섯 폐기물 1톤이 최대 150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하고요. 팽이나 새송이버섯 폐기물에 축산분뇨를 혼합하면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섯 재배에도 순환경제가 가능하고 이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겠죠. 위의 용량이 무려 200리터나 되는 황소가 온종일 먹이를 되새김질해서 4개의 위를 통과시키는 동안 이를 영양소로 소화시키는 가장 결정적 역할은 미생물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생물이 없으면 소는 모두 굶어 죽는다고까지 하고요. 여기서도 큰 생명체와 그 내장기관에 살고 있는 세균 간의 공생을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자는 공생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공생의 원칙입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타인의 노력을 존중해주고 타인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능력을 나누어 서로를 돕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공생하는 법을 미생물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공생의 반대말은 경쟁이나 기생, 홀로 살기 따위가 아니라 공멸이라고. 미생물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나눔의 미인이었느냐. Think Twice, 인생, B와 D 사이의 C.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프랑스 철학자 겸 작가 장폴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B와 D는 각각 탄생 birth와 사망 death를 뜻하고요. C는 선택을 뜻하는 choice의 첫 글자입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람이 하는 일은 온통 선택이란 거죠. 맞는 말이죠.
이 미생물에 관한 간략한 개론서였지만 미생물조차 말해주는 공생의 중요성,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책 미생물에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였습니다. 미생물이 뭔지 잘 몰랐던 저였기에 이 짧은 책이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유익한 책이었고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생물, 세균들 오해하지 말자. 둘째, 안 보이더라도 미생물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입니다. 한편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도 연결되는데요. 일제 731 부대 경우처럼 미생물에 대한 악의적인 사용, 결국 모든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건 사람들의 뒤틀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CBS에서는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한 석학들의 대담을 가졌고요. 칼 폴라니 연구소 홍기빈 소장,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재천 교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회학자인 홍기빈님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이후 우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최대치의 욕망이 허락됐던 지난 40년을 반성해야 한다고요. 다른 게스트였던 최재천 교수님은 생명학자인 제인 구달 선생님과의 최근 대화를 언급해요.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나누셨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산을 깎아 건물을 짓기보다 그대로 두고 갯벌을 개발하기보다 보존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익이란 걸 알게 될 것 같다라고요.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에 앞서 미생물에게 배우는 공생의 말씀을 이 두 분의 말씀을 미생물에게 배우는 공생에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사람과 동식물,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공존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이죠. 미생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생물학자 김응빈님의 미생물에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밀란의 정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길 빌고요. 그리고 저희 ITV 밀란의 정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는데요.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정원지기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